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이란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등 개공등이 있습니다. 개공등 31번에 있죠.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비트코인 주식 투자가 아니라 예금이 비결이다.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에서 올라가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 올릴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올리는데 만약 미국 금리가 더 높고 우리나라 금리가 낮으면 미국 돈들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겠죠. 미국에 예금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후진국일수록 금리가 높죠. 베트남 이런 데는 금리가 10%,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10% 넘더라고요. 자, 어쨌든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의무. 지금 보고 있는 결격사유, 이건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된다는 말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단 취직은 못하지만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개업하거나 취직 못하는 결격사유입니다. 개공등, 예금이 비결. 암기 프린트 31번에 개공등,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것,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27페이지 요약집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중개업 등록 요건이고요. 2번 중개업 절대적 등록 취소 요건입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할 수 없고요. 동그라미 2번 결격사유에 이미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동그라미 끼어.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 취소해야 되는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암기 프린트 38번에 보면 2개월 정리해놨습니다.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디귿,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사장이 등록 취소되지는 않고요. 다만 리얼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은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된다. 2개월 이내에 고용관계를 종료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2개월 이내에 해고해야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해고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고용관계 종료라는 말을 쓰고 있죠. 28페이지 양가로 2번 제한 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오로지 만 19세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것 혼인을 해도 안 되고요. 법정 대리인 부모 동의받아도 중개사무소에 근무 못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오직 나이를 먹어야 된다. 민법에서는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기 때문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죠. 또 부모 동의받으면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할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 근무하는 건 오로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동그라미 2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시험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정상이라는 소견서가 있으면 벗어난다.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근데 그 밑에 별표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은 민법 9조부터 민법 14조까지 나와 있는데요. 민법 9조에서 민법 14조는 민법 시험 범위도 아니죠. 민법 103조부터잖아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지는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피성년 후견인은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본인, 배우냐, 사촌인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어쨌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되고 결론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견,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결격사유 아닙니다. 양가로 3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이 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이 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동그라미 1번 복권 결정되면 즉시 벗어납니다. 시험에 복권 결정받고 3년 지나면 벗어난다. X입니다. 복권만 되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파산 채무를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시험에 개인 회생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인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게 나왔는데요. 결격사유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결격사유고요. 벗어나려면 복권 결정이 있다는 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양가로 2번은 민법이고요. 양가로 3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또 형법입니다. 그래서 좀 이 법 저 법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데 시험에는 최근 35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결격사유는. 양가로 4번에 1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냐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징역, 금고, 사형도 있는데 사형은 죽고 없으니까 논할 필요가 없겠죠. 죽고 없는 사람이 다시 근무할 일은 없으니까.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점은 금고는 일을 시키지 않는 게 금고형이고요. 징역은 정력에 복무케 합니다. 일을 시킵니다. 교도소 가면 일하고 일당도 줍니다. 월급도 줍니다. 집행 종료인데 만기 석방 돼도 3년 지나야 되고요. 동그라미 니은에 가석방 되면은 남은 자녀 형기, 자녀 형기를 가석방 기간이라고 합니다.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즉 징역 3년 선고받으면 1년만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남은 자녀 형기 2년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시험에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벗어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가석방은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 디귿의 무기징역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가석방 기간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가석방된 후 10년이 지나면 자녀 형기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 집행 면제받은 경우 법률 변경이 돼서 예를 들면 간통죄로 구속되어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석방되겠죠? 그래도 3년 지나야 됩니다. 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형의 시효는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고요. 이것의 공소시효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화성 이춘재 살인사건 그때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어요. 살인하고 나서 15년 지나서 잡혀도 처벌 안 받죠. 그러니까 잡혀도 처벌 안 받으니까 공소시효 완성되면 잡혀도 결격사유 아니라고 시효 완성되면 취직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은 어렵습니다. 일반 사면, 특별 사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사면법을 봐야 되는데 시험 범위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는 결론만 나온다고요.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고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된다.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유예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징역 3년을 내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하면은 앞에 3년 볼 필요 없고 유예기간 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예기간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방가로 3번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 안 하고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소 독점주의, 오직 검사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도 기소 못합니다. 공수처에도 다 검사가 파견검사들이 나와가지고 검사가 기소한다고요. 공수처에서 기소하는 것도. 그래서 검사가 권한이 최고 세다고 봐야 되겠죠. 오직 검사 손에 달려있으니까 재판에 넘기고 안 넘기고는 판사는 별로 힘이 없어요. 판사는 재판하라고 하는 사람만 재판하잖아요. 검사가 넘겨준 사람만. 선고유예는 재판에 넘겼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입니다. 형법 60조에 있는데 그 형법 시험 범위 아니니까 어쨌든 결격사유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60점만 받으면 합격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뭐 80점 정도는 받아야 되죠. 다른 과목은 1차 과목은 만점이 80점이에요. 민법 90점 받아봐야 쓸모없죠. 왜 최소한 40점은 넘어야 되잖아. 과목당. 학교는 40점은 넘어야 되고 민법 90점 받아도 버텨줄 때도 없다고요. 1차 과목은 80점이 만점이라고요. 2차 과목은 3과목이니까 만점 받으면 버텨줄 때가 있잖아요. 다른 과목 못 받으면 2차는 100점이 만점이고 1차는 8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해야 돼. 굳이 더 받을 필요 없어요. 공부할 때는 더 받을 것처럼 공부하지만 실제 시험에 가서는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차 과목은. 안 그러면 괜히 한 과목 90점 받고 과락 나와가지고 떨어진 사람 봤어요. 제가 아는 후배 수학선생 학교는 90몇 점 받고 떨어졌어요. 민법 과락 나와가지고. 왜? 계산 문제가 재밌어가지고 또 풀어보고 수학선생이니까 재밌어서 계속 계산 문제만 풀고 앉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가 떨어졌어요. 그 수학선생은 임용고시를 2번이나 합격했는데 그 남양주 뭐 고등학교에 있다가 한번 또 선생 못하겠다고 그만뒀다가 또 임용고시 다시 봐가지고 또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못 땄다고 임용고시를 2번이나 하게 됐는데 학계론 때문에 못 땄어요. 너무 집착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집착을 하지 말고 집중을 하고 모르는 걸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요. 개인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저는 그냥 한 문제 풀면 한 문제 바로바로 체크했어요. 모르는 거 그냥 그대로 찍어버리지. 나중에 모르는 걸 나중에 생각한다고 답이 생각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괜히 잘못했다 하나 한 칸 비워놓고 마킹했다가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바로 그냥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마킹하는 게 최고 좋아요. 80문제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10분 남았다 이러면 그때부터 손 떨려가지고 마킹이 안 돼요. 모의고사 볼 때야 뭐 학원에서 하니까 편안하니까 갔는데 그거 하면 아는 사람 한 명도 옆에 없어요. 그럼 긴장돼가지고 손 떨려가지고 마킹 못할 수도 있어요. 모의고사는 시간 안배하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점수는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양가 5번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기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지금 결격사유에 3년이 4개 나오는데요. 암기 프린트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4개가지가 있어요. 3년 결격사유가 3년짜리가 4개가 있어요. 그 46번에 2번에 보면 자기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입니다. 자기 취소되고 나면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개업도 못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라는 표현은 소속공개사에게만 쓰는 표현이죠. 똑같이 업무를 못해도 개업공개사는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업무정지라고 합니다. 소속공개사 자격정지인데 암기 프린트 4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보면 자격정지, 업무정지 모두 6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시험에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X로 출제를 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프린트 이번 달에 처음 받았으니까 다시 밑줄 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록 취소되고 역시 3년입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3번 있죠? 등록 취소되고 3년. 근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줄 치는 거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 요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다. 예외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예외 첫 번째 사망, 해산입니다. 그럼 사망, 해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결격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되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되는 경우, 이건 3년 적용 안 된다. 사망하면 그럼 몇 년 지나면 벗어난다. 즉시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영원히 못 벗어나죠. 단 부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이 죽으면 끝이라고. 죽었는데 어떻게 취직하고 개업하냐고요. 영원히 못하죠. 3년 지나도. 그럼 법인이 해산됐다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3년 안 지나도 법인 해산되면 등록 취소해야 돼요. 사망해도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 법인이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 해산돼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대표이사, 사장은 다시 개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산됐으면. 그 다음에 결격사유, 파산 선고받아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복권만 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이 이어가지고 등록 취소됐다면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개업할 수 있다. 취직할 수 있다. 등록 기준 미달. 오늘 실시간에 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5개.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근데 모두이 다 그만둬버렸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요? 등록 취소됐다면 다시 3분의 1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채우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3년 안 지나도. 그 말입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폐업을 해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5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밑줄 치십시오.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월 13일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5월 13일 6월 13일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7월 13일 업무정지 6개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A 임원은 그만두더라도 6개월 동안 취직하거나 다른 데 가서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게 위반행위 당시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라고 했잖아요. 사유 발생 당시. 이거는 A 임원은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는 근무를 했지만 사유 발생 당시에는 취직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 잘못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지금 없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따라서 이건 결격사유 아니다. 시험에 나왔다고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는 근무 안 했지만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 근무했다면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다. X라고요.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6번은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결격사유 아닙니다. 3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시험에 나왔습니다. X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3년 동그라미 3년 4개라고요. 지금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지금 1, 2, 3, 4 다 했어요. 암기 프린트 46번 5번도 지난주에 했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은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하죠. 46번 1번부터 5번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3년입니다. 3년. 양갑 6번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등록 취소합니다. 동그라미 2번 형기와 연령 계산 시 초일 산입한다. 이건 민법의 기간 계산의 법리를 따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초일 산입한다, 불산입한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민법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계산할 때 초일 불산입이죠. 다만 형기, 연령 이런 거는 초일 산입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아직까지 한 번도 초일 산입, 불산입이 논점이 된 적은 없다고요? 그냥 3년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지. 3년 계산하는 거 첫날 초일을 산입하는지 불산입하는지 그게 논점이 된 적이 없다고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기간 계산하는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3년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초일 산입, 불산입 하루 차이로 문제가 하루 차이 나게 안 나왔다고요. 초일 산입하는 거, 불산입하는 거 나오지 않았다고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이런 거는 형기가 아니고 아니니까 초일 불산입이 되겠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는 굳이 따지자면 근데 형기는 뭡니까? 징역 사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초일 태어난 날, 들어간 날 밤 11시 59분에 들어가도 그날 사는 걸로 인정해 준다고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성년자일 때는 죽을 줄 모르고 빨리 나이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나이 먹는 게 무서워. 자고 나면 그냥 1년 지나고 죽겠어요. 지금 호박도 하루 어제 심은 것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돌아서면 그냥 한 달이 가고 금방 시험 또 금방 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1년만 하면 되는데 저는 계속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러다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갈등을 해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 가슴속에도 슬픔이 있을 수 있고요. 슬퍼 보이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자, 양갑 7번 관계기관의 조회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고요.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걸. 근데 외국인은 외국에 조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정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외국인은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 안 합니다. 2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한자 경합범을 보니까 경쟁적으로 합해서 여러 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이는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니까. 징역형은 분리 안 해도 돼요. 왜? 징역은 이 법이든 저 법이든 결격사유죠.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집행유예 받으면 결격사유이다 아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입니다.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집행유예는 결격사유라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만 2법이라고요.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사망사고 나면 거의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연예인 한 명도 지금 교통사고 사망사고 났더라고. 오토바이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오토바이는 진짜 막 갑자기 무섭더라고. 오토바이 지나가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빨리 배달해야 되니까 막 그냥 위반하고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만약 도로교통법 위반해도 집행유예 받아도 개업 못한다고 3년 동안. 3년 동안이 아니고 집행유예기간 동안이죠. 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의 경우. 자, 시험 6위까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 결격사유, 개업 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다.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는 사유다.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자격 취득 못하는 것 딱 하나 있다. 12개 중에서. 뭡니까?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자격도 다시 취득하지 못하고요.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이건 자격 취소가 지금은 부양지역 4개 있잖아. 4개.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인데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판례를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격 취소가 잘 안 되고 1년에 10명도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환 행위 위반 행위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하는 걸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0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이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직원.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고용자는 사장. 고용인은 직원. 고용인은 직원,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옛날에는 사용인, 사용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용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물건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용인이라고 하면 직원 아니면 사장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겠죠. 일단 그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 직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 이때까지는 보조원, 소속공개사 고용 숫자가 없었는데 지금 국회의원 입법으로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발의를 했더라고. 10명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그럼 통과될 가능성이 많죠. 아무래도 여당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 숫자를 합한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중개보조원은. 그럼 사장 1명 있으면 보조원 1명 고용하는 건 가능하죠. 근데 사장 1명 자격증 있고 보조원 2명 고용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 대신에 소속공개사 1명 있고 사장 1명 있으면 중개보조원 2명 고용해도 되겠죠. 일반 중개사무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주로 이거 왜 이런 걸 하냐면은 기획부동산 이런 데 보면 보조원 여러 명 고용해가지고 텔레마케터 고용해서 하고 이런 거 많고요. 또 원룸 같은 거 제 조카 보니까 중개보조원이 20명이더라고. 한 사무소에서. 그래서 보조원이 90% 먹고 사장이 10% 먹더라고. 그 대신에 광고비도 전부 다 보조원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전화요금까지 보조원이 다 부담하고 그냥 사무실 쓰는 대가를 10% 입금시켜야 돼요. 그 사장이 3천만 원 벌어간대요. 20명이 하는 거 그냥 10%만 받아 먹어도. 그런 거 좀 단속, 그런 거 못할 가능성이 있죠. 이제 보조원. 그럼 또 이런 거 못하게 하면 아마 고용신고 안 하고 근무하면 알 수가 없죠. 이제 그건 물론 뭐 단속은 하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소속공개사는 지난주 용어정리에서 했습니다.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를 못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고 국토부 유권 해석은 확인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런 게 중개 업무이다. 30페이지 양갈 1번 고용신고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동그라미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처음에 고용인 신고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둘 다 고용하고 나서 10일 이내 신고하면 되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는. 근데 등록관청에서 실장님 명함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왜 보조원님 고용 신고 안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전부 다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조금 더 있다 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명함 달라 해가지고 실장 명함은 가지고 있는데 고용신고 안 돼 있으면 그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동그라미 2번 10일 이내,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의 경우 자격증 4번 제출 안 하고 시도의사한테 직접 확인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시도의사에게 직접 확인 요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전부 인터넷에 다 뜨더라고요. 자격증 어디서 땄는지 몇 번 땄는지. 저 같은 경우 2번 딴 거 다 나오더라고 내용이. 그러니까 제출할 필요 없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51번에 동그라미 3번.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4번 제출할 필요 없다. 시도의사한테 직접 확인한다. 시험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을 소속공개사로 고용할 경우 외국인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한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5번에 있네. 동그라미 5번. 밑줄 지났고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6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 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소속공개사라면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이라면 직무교육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 수료증 제출해야 됩니다. 고용신고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직원 교도소 갔다 왔냐 물을 필요 없고 그냥 고용신고하면 교도소 갔다 온 지 3년 안 넘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고용 못한다고 통보 오겠죠? 그러니까 고용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취직하러 오면. 교도소 갔다 온 지 열흘밖에 안 됐다 이러면 좀 무서울 수도 있겠죠. 무서울 건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반 인식이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고용신고를 하면 다 확인해 준다고요. 등록관청에서. 양가로 2번. 개업 공인회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모든 행위 X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본다 밑줄 치시고 추정한다. X. 본다라는 말 오직 이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부칙에 있는 거 빼고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이때 업무상 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판례는 그래서 실장이 즉 고용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의뢰인이 맡겨놓은 거 떼먹고 도망가면 그건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사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 책임, 행정상 책임이 있는데, 자, 민사 책임 먼저 보겠습니다. 직원이 1억 원의 손해를 의뢰인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손님은 고용인, 직원한테 1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장한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양쪽에 1억씩 받아서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한 사람한테 받으면 나머지는 못 받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누구한테 받아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변호사들이 소송하는 거 보니까 사장하고 협회, 공제조합을 공동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그 판결문 가지고 공제금 청구를 합니다.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그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고용자 사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그러면 사장은 다시 직원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건 민법 용어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상권은 민법 용어니까. 너가 갚아야 될 돈을 사장이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이 두 사람 간의 책임을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도 민법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쓰지 않았지만 연대보증 승고와 비슷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즉 직원 고용하면서 너 잘못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거 말한 적은 없지만 책임져야 된다고요. 사실상.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입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자, 사장, 고용자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라고요. 민사 책임이 있고 행정상 책임이 있고 형사 책임이 있는데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요.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책임.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뭐가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무과실, 과실 책임 중에서. 무과실이 무겁죠. 무과실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 잘못은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31페이지 맨 위에 양벌 규정, 이게 형사 책임입니다. 양벌 규정은 양쪽을 벌한다는 이야기죠.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하는 것을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만 벌받고 직원은 벌받지 않죠.
31페이지 맨 위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두 개를 묶어서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즉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적용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십시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메모하시고요. 벌금형.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직원적 잘못으로 절대 사장이 징역 가는 일은 없다. 벌금만 받습니다. 그것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똑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아닙니다. 1,000만 원 이하면 직원이 잘못해서 1,000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다. 반드시 동일한 똑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시험에 출제됐고요. 다만 이게 과실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표를 비교해놨는데 숫자 제한이, 지금은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보조원도. 근데 앞으로는 이제 보조원에 대한 숫자를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개사고 난 걸 통계를 내보니까 보조원이 잘못해서 낸 게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격증 딴 사람은 금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걸 하도 많이 들어서 무서워서 좀 하기가 쉽지 않죠. 보조원들이 모르니까 중개사고를 많이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표는 이때까지 말했던 거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중개업무 할 수 있고 중개업무를 할 수 없고 자격증 있고 없고가 차이고,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둘 다 고용신고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해야 되는 것도 똑같죠.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같은 점,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2페이지 중개 업무의 범위 등부터 하겠습니다.